이번 시간에는 신경 정신계통의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정신계통의 장애 같은 경우 어느 경우는 이제 외상성 뇌출혈이나 일반적인 그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, 뇌경색 이런 경우에 주로 오겠고요. 또 이제 심근경색에 의해서 그 장애가 올 수 있겠습니다. 심근경색은 심장마비이지만 심장이 항상 우리 온몸에 24시간 박동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근경색으로 일시적으로 심장이 정지되더라도 뇌에 산소가 그 뭐 5분 정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신계통에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척추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뭐 하지 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주로 뭐 척추 손상 같은 경우는 뭐 하지 마비 이런 계통으로 좀 가보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됐을 때 뭐 각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나. 일단은 심각해집니다. 신경계통, 정신계통의 장애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심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뇌가 손상이 돼서 장애 1급에 해당된다.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은 그 평생 동안 항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.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사람, 항시 개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, 이런 경우가 이제 장애 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. 이런 경우는 뭐 식물인간 상태라든지 뭐 하지 완전 마비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간병이 필요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시개호인 사람을 2등급이라고 합니다. 2등급. 정신계통 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? 이제 대소변은 어느 정도 가리고 혼자 밥은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길을 못 찾는다든지 뭐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밖에 어디 놀러를 갔는데 보호자의 동반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래서 뭐 파출소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본인의 생활을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수시로 옆에 그 개호해 줄 수 있는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그 장애 등급 2등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. 이 2등급에 해당되면은 1등급과 2등급의 경우에는 그 간병급여가 지급이 됩니다. 그것은 이제 항시개호와 수시개호의 이제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해마다 그 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그 해마다 이제 고시에 따라서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고시율을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을 1급과 2급을 제외한 그러면 이제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는데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이 사람 역시 심각합니다. 노동력 상실률 100%를 이야기합니다. 이 사람도 역시 항시나 수시 개호가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, 이런 사람을 이제 장애 등급 3등급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장애가 심각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니까 뭐 심각하죠. 이런 경우이고, 그러면 뇌 손상이 됐긴 했지만 뭐 일정의 약간의 노동력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지만,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장애 등급을 어떤 식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받을 것이냐, 그거는 이제 주치 판단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의 판단.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안 될 때는 뭐 특진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, 가장 먼저 내가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장애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청구인이 산재법 전체가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래서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, 신경계통, 정신계통의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뭘로 입증을 할 거냐? 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또 의사에 써준 것도 뭐 썩 만족스럽지 않고, 이런 경우에는 신경검사나
심리 검사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입증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그 뚜렷한 장애가 남아서 그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는데 어떤 그 제한이 된다든지 내지는 손쉬운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. 그 부분은 이제 뭐 정신과적인 부분은 정신과를 찾아가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하겠습니다. 그 심리검사, 신경검사는 막연하게 뭐 그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. 아주 그 전문가들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어떤 기관에서도 공적기관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본인의 장애가 신경정신계통의 장애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습니다. 그래서 신경검사나 심리검사를 받아가지고 이 결과지를 그 근로복지공단 장애보상 청구하면서 그 별첨으로 첨부하면은 참고 자료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일단은 뭐 여기까지 이제 신경계통 심리 정신계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. 우리 산재법에서 그 정하는 장애 판정 기준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. 그런데 이 짧은 공간에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많이 죄송하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데 나는 더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작성을 해서 그 문의를 해주시면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. 아니면 그 유선 무선으로 통화를 하고 싶다 싶을 때는 그 사무실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그 기타 여기서 우리가 그 강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모든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이것으로서 산재법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